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새로운 한 주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21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설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오늘 새로운 기분으로 스튜디오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새로운 기분으로 2021년을 맞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은 법률 상식들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상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설 연휴 내내 쌓여있던 미세먼지 오후 들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 살펴보시면요.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과 호남, 또 경북 서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과 울릉도 또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많이 추워지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에 확실히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네. 이 겨울에 어종이 풍부하죠. 방어부터 대구에 맛있는 생선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섬, 이 선제도에는 짜릿한 손맛을 즐기려는 분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선제도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주요 언론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선제도. 선제도에 요즘 뜨는 명소가 있다고요? 아니, 거기가 어디요? 두 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다 낚시 해보고 싶어서요. 직접 회도 떠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하, 이맘때 바다 낚시 참 좋죠. 둥실둥실 고깃배에 몸을 싣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어 마니아들도 상당한데요. 같이 즐겨볼까요? 으라! 여기 바다가 아닙니다. 섬 한가운데 축구장 2개 크기만한 커다란 호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쭉 늘어서 있는 방갈로까지. 아니, 이런 곳에서 바다 낚시를 한다고요? 뭐 잡으러 오신 거예요? 우럭이요. 우럭이요? 네. 아니 여기서 우럭이 나와요? 네, 여기 엄청 많이 나온대요. 바닷물고기 우럭을 호수에서 잡겠다니 가능한 일일까요? 궁금한 건 못 참는 담당 PD가 호수물을 손에 쥐고 맛을 보는데 어메나, 그냥 호수가 아니라 바닷물 호수였네요. 그런데 우럭을 잡겠다고 당당하게 외치시던 이분, 그치 어설픈 실력의 초보티가 팍팍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돼요. 그때 등장한 고수, 처음 온 손님들을 돕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팽팽해지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게 수심이랑 공략법이랑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보자분들 오셔도 이제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있죠? 네네네. 있죠, 있죠. 느낌이 와요? 느낌 와요? 네네.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무거워요. 팽팽해졌어, 팽팽해졌어. 뭐든 처음 배울 땐 좋은 선생님을 둬야 오래 간다죠. 역시 베테랑 낚시 고수에게 배우니 초보자도 쉽게 성공할 수 있었나 봅니다. 낚싯대를 타고 오는 짜릿한 움직임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죠. 더군다나 젖술에 이만한 대물을 건졌으니 이거 낚시인 하나 더 늘었네. 늘었어. 아따, 우럭씨알 하나만큼은 좋다. 아주 좋아. 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세다고요? 네. 아니 쉽게 하시던데? 가르쳐주신 덕분에 야. 이 큰 걸 잡았네요. 와.
넣었다 하면 나오니 스트레스 팍팍 풀리겠는데요. 온 것 자체로도 힐링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어복 터진 포인트로 가볼까요? 가보세요, 어머니. 가보세요. 오. 이 가족은 4살 꼬마부터 중학생 누나 두 부부가 오전부터 낚아올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배를 타는 낚시는 가족이 함께 하기 힘들지만 이곳은 같이 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크지요? 좀 많이 잡으셨네요. 예, 또 나왔어. 빨리 우리 어머니. 또 우와. 물 반 고기 반이다 보니 잡은 물고기 옮기는 것도 유별납니다. 소리 없인 회 들어가기 힘들 정도래요. 흐물나게 바타 마르. 이거는 해, 이거는 포. 요 붉은 생선은 뭔가요? 이건 성어예요, 성어. 방금 잡은 횟감들을 맡기면 즉석에서 전문 요리사들이 회를 떠주는 서비스도 있다는데요. 회를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튀김옷을 곱게 입혀 우럭탕수로도 만들어준답니다. 고소한 향 가득하게 요거 참 별미겠어요. 예? 얘들아, 탕수육하고 해 왔다. 이거 뭐 비주얼이 웬만한 횟집 저리 가라네요. 쌀.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겠죠? 답답한 일상이지만 이곳에서는 거리두기도 지키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잘 안 먹는데 괜찮아요. 오, 이거 맛있어요? 이 맛에 낚시하는 거죠. 시원한 바닷바람과 짜릿한 손맛이 그리울 때 선제도로 떠나보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김서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핫 이슈 먼저 네. 짚어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네, 바로 앞에 회 뜨는 영상 봤는데 이거 보고 보면 더 아까운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 어? 보시죠. 뭐예요? 초밥이에요? 네. 상태가 너무 엉망인데? 저거 근데 그 뭐 누가 약간 주워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에이. 진열 때 왜 저렇게 있지? 엎질러졌구나, 저거. 제대로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진 속 초밥은 아이가 실수로 쏟아놓은 초밥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다시 담아놓은 건데요. 이 사진은 지난달 26일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초밥을 쏟았는데 이 아이 부모가 처신을 잘못했던 거네요. 네, 목격자의 얘기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거를 본 옆에서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이걸 말리지 않았으면서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서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니까 이거를 대충 뒤섞고 나서 난장판이 됐고요. 이걸 그대로 그냥 올려놓고 갔다고 합니다. 네.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으면 엄마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만지거든요. 보통 다 그럼 부모의 그렇잖아요. 잘못이죠, 그러면. 맞아요. 아이는 물론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아이 보호자가 그걸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초밥이 쏟아지니까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어머 어떡해 해 그러면서 대충 그냥 이걸 올려놓고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올려놓고 그까이 가는 거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과나 변상 없이 자리를 그대로 떴다는 말이네요. 네,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부모의 대박. 태도에
누리꾼들이 비난의 본문을 그럼요. 쏟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 변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 부모가 구입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 아이나 엄마를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좀 어렵겠죠. 네. 만약에 일부러 했으면 이제 고의적으로 했으면 이제 손괴죄가 되는데 네. 과실로 했을 때는 과실손괴죄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 그리고 설령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한 거기 때문에 아이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역시 처벌할 수가 없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이제 마트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변제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부모가 이제 감독자로서 대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마트에서 이런 일뿐이 아니고요. 네네. 더 놀라울 만한 일들이 많이 있대요. 네, 사연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마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의 사연인데요. 네. 마트에서 아이가 칭얼대자 아이 엄마가 과자 포장을 그냥 뜯어줬다고 합니다. 계산되지 않은 과자를 그냥 뜯었다는 거네요. 진열된 과자를 그냥 뜯어준 거예요. 아이가 투정을 부리니까 과자를 먹다가 투정을 부리니까 또 이번엔 우유까지 쥐어줬다고 하네요. 우유도 파티하셨네, 그거는. 계산 전에 네. 우유를 쥐어줬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보통 마트 보면 애들이 칭얼대 울면은 뭐 요구르트 5개 있으면 1개 뜯어주고, 뭐 네. 이제 과자 뜯어주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갈 때는 빈 봉지 이렇게 찍어서 가는 그렇지, 경우가 나갈 때 있어요. 계산하지. 그렇게 계산하고 나오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먹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빈 봉지로 바코드 찍고 계산을 하는데요. 네. A 씨가 목격한 아이 엄마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오. 달라도 너무 달랐던 네. 거죠. 우유의 경우 이제 4개가 한 묶음이라 하나를 빼도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하지만 과자 봉지는 대충 접어서 넣으면 티가 안 나니까 또 그대로 아이고. 넣고 나간 겁니다. 절도죠. 진짜 마트에서 진짜 별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어떤 들은 얘기에서는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밖에서 사갖고 온 물품이 있었는데 마트 이제 보안요원이 거기 밖에서 사갖고 오신 건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더니 지금 인권을 침해한다. 음성을 막 높였다는 거예요. 붙이는데 인권 침해. 네.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거 그냥 물품 구분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왜 인권 침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손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손님이 너무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결국에 마트에서 위로금까지. 어머. 네, 대단. 그래요? 찌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아유 안 돼요. 또 모방 하겠네, 또. 와, 정말 이런 문제 너무 많은데요. 네. 이게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마트 직원들은 이런 사연들이 왜 문제지? 이런 반응까지 실제로 나온다고 해요. 이것보다 더한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뭐죠? 다음 사진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네, 뭐지? 여기 다른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진인데요. 창고형 대형마트의 구석진 곳. 뭐 하는 것처럼 설마. 보일까요? 애 쉬니키는 거야, 저거. 아이고, 쉬하는 거죠. 아이고, 어머니. 네, 설마 했는데 다음 사진 또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두고 가셨어요? 여기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거의 이게 상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종이컵에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쉬하고 네.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뭐야. 웬일이야, 저게. 그러니까 급해서 아이들은 못 참으니까 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처리를 저건 해야지, 처리를 해야지, 마무리하고 가셨어야죠. 아유, 그러니까요. 괜히 저런 엄마들 때문에 잘하는 엄마들 욕 듣는다니까요. 저만 해도 뭐 마트에서 좀 아이에게 주의를 시키는 편인데요. 뭐 딸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해, 내가 본인은 아니야. 하지만 역시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면 좀 자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네, 잘 모르니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야 하는데 이걸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네. 사람이 붐비는 대형마트에서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또 방치하지. 자전거를 타요? 네네. 자전거를 마트 안에서요? 설마 마트가 싶죠. 그랬구나? 마트가 아무리 저도 그래도. 그렇게 넓었나 싶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마트에서 어린아이가 매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들이 네. 아이가 자전거를 좀 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뻔뻔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네요. 더 뻔뻔한 행동을 했다고. 여기서 더 얼마나 뻔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트 직원을 네. 불러서 아들의 자전거를 맡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어머. 이 엄마는 아이에게
아저씨한테 가서 주차하고 와라고 소리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전거 발렛 주차. 아, 네. 그러네. 매장 직원 요즘 너무 바쁘다. 에? 손님 맞이해야 되지. 자전거 이거 무슨 주차 요원까지 해야 되지. 뭐 자전거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마트에 발렛 파킹하러 온 것도 아닐 텐데요. 네. 갑자기 주차 요원이 된 매장 직원이 뭐 애써 웃을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그리고 이 무개념 엄마의 부탁을 들어줬는데요. 그 엄마의 뭐 그 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슝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얘 너무 오냐, 그래 잘했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닌 건 딱 아니라고 따끔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저러냐고 물어보면 애 기죽이면 안 된다고. 맞아요. 애 기살린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기살리는 게 아니고 애 망치는 거죠. 정말 옛말이 있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기른다고. 이 말이 딱 맞는데 요즘은 어떤 때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사연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바로 강남구의 한 구립 요양병원에서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병원에선 한 달째 보호자와 서울시가 대립 중이라고 합니다. 구립 요양병원에서 네. 그 보호자와 서울시가 대립 중이다. 그렇죠. 무슨 예. 말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에 있었습니다. 3차 코로나 대유행이 있었죠. 요양병원에서 감염과 사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부랴부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을 하다 보니까 12월 30일 강남 구립 요양병원인 H요양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목이 되면서 이때부터 대립이 시작됐던 거예요.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됐으면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그러게.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H병원이 감염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달 15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병상 307개를 모두 비우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으면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을 그렇죠. 텐데 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60%, 70%가 네.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이시고요. 예. 그리고 장애 등급 3급 이상인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실정. 예. 그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 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해한단 그럼. 말이에요. 뭐 어떻게 했지? 어르신들 건강 괜찮아요? 심지어 이 어르신들 중에는 여기서 임종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박수림 씨 말대로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러 온 집에서 이사를 나가라 하는 건데 사실 이사를 나가라 할 때 상당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좀 우시는 분도 있다고. 아이고. 보호자들도 이 상황이 참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양병원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구하는 게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일단. 그리고 환자들의 특성상 의료진이나 시설이 바뀔 경우에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사하고 나서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병의 근원이죠. 바로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분들의 지병이 또 악화가 될 수 있는 나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1년으로 진짜 영상통화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지내오셨을 텐데 맞아요. 이게 아무리 정부 지침이라고는 해도 이게 또 뭔가 이렇게 따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정부나 서울시가 이러한 지침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를 이제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결국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 입원하신 분도 국민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지금 생명과 건강이 지금 침해될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떠한 행정 처분할 경우에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현장을 좀 봐서 좀 그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행정명령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항상 대책을 세운 다음에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이렇게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인 시위하고 환자 보호자 대표하고 서울시하고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단계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10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H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해 내려진 퇴원 및 전원 조치를 연기하겠다. 네. 이렇게 다행이긴 일단 하네. 갈등을 당장은 봉합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까도 박소림 씨 얘기했지만 그 요양병원이라는 데는 단순히 병원이 아니고요. 그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일 수 있고 집처럼 생각하는 맞아요, 공간일 맞아요.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거를 그 설명을 간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좀 조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새롭게 단장한 코너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네, 뭘 이걸 안 찾아가지 찾아갔어요? 않았어요. 돈은 아닐까요? 돈은 아니에요. 다 찾아가지. 다 찾아가죠. 찾아. 네. 돈 말고 뭔가를 안 찾아간 것 같은데.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남편일까요? 네. 남편을 맡겼나요?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이? 이거 이건 막장입니다. 아니죠. 예. 자, 좀 꽁트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친구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요. 아이 엄마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로 자란 제겐 동생 같은 절친이 한 명 있는데요. 연예인처럼 잘생긴 남자랑 동거를 한다고 하길래 처음엔 참 부러웠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외국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이를 품에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림아, 나 수술 받아야 하는데 애를 맡길 곳이 없어. 너밖에 없어. 우리 애 좀 잠깐만 봐주라. 어? 내가 애를 어떻게 보냐. 경험도 없고 일도 해야 되는데. 딱 한 달만 나 좀 살려주라. 딱 한 달만이다. 수술 잘 받고. 전 그렇게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핏덩이를 맡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아이는 귀여웠어요. 키우는 건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갔지만 친구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고 지방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다면서 자리 잡힐 때까지 조금만 더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더 맡게 됐죠. 그런데 저기 서지야, 너 정수 한 달만 봐주면 된다면서 벌써 지금 반년이 넘었다 얘. 대체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정수 너무 응가를 너무 심하게 해 얘. 아니, 수림아. 정수. 그냥 네 아들 해라. 그래, 내가 포기할게. 정수는 아마 네가 엄마인 줄 알 거야.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금?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어차피 너 시집 가서 애 낳을 거잖아. 미리 하나 낳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청 들었잖아. 내가 너한테 주는 최고의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돈 생기면 생활비는 내가 가끔 보내줄게. 김서지! 여보세요? 내 청춘 어떡할 거야? 멀쩡한 처녀한테 갑자기 입양을 하라니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한데. 기가 막힌 사연인데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와, 이런 사연도 있군요. 예,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네. 이혼인 친구에게 맡긴 사연입니다. 자, 생후 6개월이면 신생아예요. 네, 아주 그렇죠. 어리죠. 막 기르기 시작할 때. 네. 그것도 시집 안 간 처녀가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정말 네. 사실이었습니다. 40대 미혼인 A씨는 8개월째 친구 B씨의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친구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동거남은 B씨가 임신 중일 때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그러면 혼자서 아기를 기르게 된 상황인 거네요? 네, 설상가상으로 출산 후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B씨가. 그래서 A씨에게 딱 한 달만 아이를 봐달라면서 이게 문제야. 반년된 아기를 맡긴 네. 거예요. 이게 친구가 수술을 받는다면 봐줄 수야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다는 건 아이 엄마가 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이 엄마는 A씨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지방에서 장사를 하게 됐다면서 아이를 더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게 차일피일 길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장사가 좀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아이 엄마는 A씨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결국은 계속 그대로 아이를 맡겨놓은 겁니다. 아이를 돌본 지 8개월째 결국 B씨는 친구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애 엄마가 처음부터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한 거죠. 그 지점을 바로 A씨도 지적을 했어요. 친구 B씨가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면서 자기도 아이를 입양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B씨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엄마가 오히려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렇죠. 야, 진짜 이게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뭐 이런 게 진짜 이게 방임이고 학대 아닙니까? 아동 학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인한테 아이를 맡기고 데려가지 않는 행위는 아동학대고요.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아이의 보호자나 성인이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건전한 어떤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일체의 신체적, 정신적, 또 성적인 어떤 폭력행위, 가혹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치해서 방임하는 행위들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지인에게 맡겨놓고 돌보지 않은 거는 바로 방임에 해당하는 거네요. 이 방임 유기는 이제 적극적인 유기와 소극적인 유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유기는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는 경우 이게 해당되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의식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회피하다든지 이 사건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친구 집에 맡겼죠. 맡긴 아이를 전혀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방임인데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B 씨가 친구에게 아이를 어떻게 보면 맡긴 거잖아요. 이거는 뭐 가정 위탁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가정 위탁 같은 경우에도 이 아동의 복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임의적으로 위탁한 거는 합법적인 가정 위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정 위탁 하려면 뭐 등록 절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등록 절차까지는 아니지만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선 위탁하려는 가정에서 아이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희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연에서처럼 아이를 양육을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데려가지도 않는 것은 방임이지 가정 위탁에 해당하지는 않죠. 아니 그러면 친구 A 씨는 지금도 계속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죠. 신고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거취를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럼 신고했으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근데 입양 의사가 만약에 있다면 입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기혼자만 입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 입양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행법은 이제 입양하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만 2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이 차이가 60세가 이제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동의 복지라든지 교육 환경, 특히 이제 입양하려는 사람이 전과가 있으면 안 돼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약물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요. 법원이 이제 엄격한 심사 후에 입양을 이제 허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이를 봐줄 생각도 없고 입양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그 어린이 보호시설 있잖아요. 아이 보호하는 시설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B 씨가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으로 분류가 돼요. 이 보호대상 아동은요,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서 이 보육원 같은 양육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의뢰할 수 있는 보호자는 꼭 부모 같은 친권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후견인이라든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모두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 씨도 의뢰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A 씨가 B 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B 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는 시설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저 아동 방임 사례가 이것뿐이 아니라면서요. 최근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이번에는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동을 방치한 사례입니다. 네, 정말 어처구니 없죠.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방치했어요? 그럼 지방에 갔겠네. 그러면서 7살 아이 맞죠? 네, 혼자 있게 7살입니다. 한 거. 네.
아이 엄마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네?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요. 한 달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을 받는데 절반가량은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냈고요. 그리고 어린 딸을 경제적으로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요. 내연남으로부터 몹쓸짓을 또 당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경찰에 따르면 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아이 엄마는 지난해 8월 말쯤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몹쓸 사람이네. 신고했습니다. 네. 진짜. 하지만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약 한 달 만인 9월쯤에 딸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변인이 네. 아이가 엄마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하면서 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딸이 방치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지난해 12월 엄마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가 주변인에 의해서 접수가 됐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 엄마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엄마와 딸을 각각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엄마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내연남과는 더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가 7살이었는데 아이 7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게 하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대했으니까 이거는 아동학대 맞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죠. 네. 아동학대라는 것은 뭐 아이를 뭐 때리거나 그런 건 물론 아동학대에 해당하고요. 이 사건과 같이 아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더군다나 지금 아이가 여러 가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둔 거 역시 이제 방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학대한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일단 아이를 지금 이렇게 방임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딸을 성추행한 내연남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아야죠. 이거. 그럼요. 내연남도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가 7살이잖아요. 네. 근데 성인이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이렇게 강제추행한 경우보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벌금형과 징역형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벌금형이 삭제가 돼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벌금형은 선고받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발찌나 친상정보 공개 이런 보안 처분이 부과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이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죠. 아이의 거취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엄마가 실형을 받게 됐고 아이의 보호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는 시설에 보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실형을 면하게 되고 친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 아이가 엄마에게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친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이렇게 아이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어떤 학대 행위자들이 어떤 제재라든가 재발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살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다시 아이를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 가장 심각했던 게 바로 정인이 사건 아닙니까? 네.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어디 뭐 보호시설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 양부모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요. 이렇게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된 경우에도요. 무려 83%의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어요. 불과 12%의 아동만이 분리조치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원가정으로 가면은 다시 아동학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선진국처럼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바로 아동을 이 부모와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일단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나중에 따져보고 일단은 임시적으로 빨리 분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 빌라에서 3살 아이가 혼자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면서요? 네, 지난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한 외할머니는 빌라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A씨 집을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는데요. 네. 당시 빌라엔 아기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고 하네요. 사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이미 손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죽은 지 꽤 된 거네요. 그럼 가족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조사 결과 이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지난해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반년 전부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이혼한 뒤에 집을 나갔고요. 반년 전까지 A씨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가면서 아이만 빈집에 놓고 갔는데요. 이게 너무했다. 전 남편과의 아이라 그게 싫어서 아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심지어 나가기 전에는 이 아이가 또 살아 있었다고. 어떡해. 너무 안 돼. 너무 안쓰럽네요. 아이가 이제 사망할 거 알면서 사망한 거 보고 아이만 빈집에 두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경찰은 A 씨를 이제 어린 딸을 방치해가지고 결국 딸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잖아요. 유기치사죄로 이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유기치사제를 적용한 이유가 뭐예요? 유기치사죄는 이제 이 아이같이 다른 사람을 이제 유기한 다음에 그 아동이라든지 아이가 이제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되거든요. 그럼 유기치사죄가 되려면 일단 유기죄가 돼요. 유기죄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같이 보호를 받을 사람인데 이 부모가 방치했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이 경우에 유기치사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좀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아이가 숨긴 걸 알았음에도 이 아이 엄마가 지난달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12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챙겨갔다는 예. 심지어 새 시집을 가서는 여기 또 새롭게 또 자녀까지 낳아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참 뭐 정의 사건도 그렇고요. 최근 뭐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아이라는 것 자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정말 지옥에 살다가 갔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얘기하죠. 두 번째 사연은요. 사라진 이것의 행방입니다. 뭐가 사라졌어? 사라진 보물. 이모의 행방. 보물에 자, 보겠습니다. 이모 다 나오네요. 사라진 그렇지. 1억 4천만 원의 행방. 돈 많죠? 네. 자, 아들 역할 이정수 씨가 해주시고 사회복지사 역할은 김서지 씨, 은행원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만 있자. 이게 얼마야? 일시 백천만 억? 1억 4천만 원? 이 큰 돈이 어떻게 갑자기 인출된 거지? 가만 있어봐. 은행에 가봐야겠다. 고객님, 확인 결과 이재용 님이 직접 수표를 인출하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5일 전에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이셨는데 인출을 했다니요. 제대로 확인된 거 맞아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했지만 맞습니다. 대충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일 전에 1억 4천만 원을 인출하다니, 게다가 돈의 행방은 묘연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돈의 행방을 추적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돈 훔쳤지? 아니, 이거 왜 이래요? 제가 뭐하러 어르신 돈에 손을 대요? 어디서 발뺌을 해? 당신 동생 계좌에 1억 4천만 원 입금된 거 다 확인했어. 아, 그거요? 그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셨어요. 그동안 돌봐줘서 고맙다고요. 됐다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 아니 한사코 마지막 소원이라고 우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받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캥기는 게 없으면 왜 동생 계좌에 넣어놔? 아니 돌려줘, 빨리 돌려줘. 싫은데요? 사회복지사란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횡령해 갔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다시 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이죠?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얼마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한 순간 억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뒀던 통장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론가 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 1억 원을 인출했다고요? 그게 말이 안 돼. 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수년 전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도장과 함께 아버지에게 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A씨의 관여 없이 그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을 했고요. 그중 행방을 알 수 없는 두 건의 인출이 있었다는 게 바로 발단입니다. 한 건은 250만 원, 또 다른 건은 무려
1억 4천만 원의 수표로 인출.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수상한 거는 이 돈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5일 전에 누군가에게 인출됐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수표로 인출이 됐으면 직접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네? 직접 그렇죠. 가서 이렇게 인출한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바로 그게 법적으로는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82세 고령이죠. 아버지가 치매였고요. 네. 그 큰 돈을 인출한 게 너무 의심스럽다. 이렇게 A씨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입금된 계좌를 추적을 했고요. 돈이 입금된 통장의 주인이 바로 A씨의 아버지를 2년간 돌본 사회복지사 B씨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럼 82세 아버지께서 인출을 하시고 그 돈을 사회복지사한테 주고 사회복지사는 친동생 계좌로 돈을 넣고 일단 정황상 우리는 그렇게밖에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A씨는 B씨가 82세 고령의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아버지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식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네. 그런데 이게 모바일 뱅킹이나 폰 뱅킹으로 보낸 것 같으면 약간 의심스럽겠지만 그렇죠. 아버님이 직접 직접 가서 건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재판부도 이정수 씨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B씨가 아버지의 돈을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줬다고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봤다고 봐야죠. 이 사건을 지금 울산지법에서 담당을 했는데 네. 이 아버지가 사건 당시에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B 씨가 이 돈 1억 4천여만 원을 모두 다 횡령하거나 절취했다거나 또 편취했다는 어떤 범죄 사실까지 이어지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봤어요. 이 범죄 사실은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B 씨가 A 씨 아버지를 이제 뭐 때리거나 아니면 뭐 속이거나 그럴 경우에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의심만 갖고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민사소송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많이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특정 자녀가 막 부모님을 꼬드겨가지고 재산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자녀가 이게 무효라고 소송하거든요. 자,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소송한 사람이 패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 치매도 경증 치매는 안 됩니다. 중증 치매여야 됐고요. 또 뭐 다른 사람이 일부러 꼬드겨서 가져갔습니다. 그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설령 어렵게 소송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돈 없다, 다 썼다 이러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구제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르신이 그동안 나 돌봐줘서 고마워 해서 1억 4천만 원 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회복지사가 또 그 유대 관계를 생각해서 나 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나 불쌍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주게끔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의 감정, 마음 약하신 어르신들, 정에 약하신 분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돈을 스스로 주도록 유도를 하는 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이게 사기나 횡령 같은 어떤 범죄 행위로 이어지려고 하면 어떤 스스로 돈을 일단 꺼내줬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처벌이나 제재로 이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물품 대금을 결제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처벌로 이어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 문제가 종종 이제 보도도 되고 우리도 이제 다루고 이러잖아요.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그러게.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90대 재벌 회장 재산 분쟁에 대해서 네. 가족이 이제 이 제도를 신청했거든요. 그게 네네. 뭐냐면 바로 성년 후견 제도예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치매라든지 고령의 재력가가 있을 경우에 누군가 이분의 재산을 뺏어갈 것 같다. 아니면 신상을 뭐 해칠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이 이제 성년 후견인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이 뭐 변호사라든지 어떤 뭐 단체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앞으로는 그 사람의 재산 관리를 모두 다 후견인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신상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성년 후견 제도보다 또 다른 제도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후견 지원 신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거나 네. 병에 걸리거나 하면 판단 능력이나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인지 능력이 좀 양호한 상황에서 이 자산을 신탁, 그러니까 맡겨두시면 재산 관리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치매 같은 것들이 발병했을 그렇죠. 때 이 병원비라든가 간병비, 생활비 같은 것들의 비용 처리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고령인들을 위한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 상품이 좀 다양하게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 고령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치매의 위험성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상품들을 연계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령자 전용 카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건강 관련 보험 상품들 이런 것들 노인 맞춤형 상품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어르신들의 금융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그 아는 범인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주위에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 맞아요. 이 어르신들이 당하는 금융사기 피해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들을 보면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금융사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세계 공통인가 봐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노인 대상 금융 사기를 좀 이렇게 막기 위해 예방하기 위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이제 머니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하면 뭐 똑똑한 돈 관리법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머니 스마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씩 이제 뭐 노인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이제 법률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경험담을 공유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대요. 그 지금 돈을 빌려서 안 갚는 딸을 납치해갖고 이게 뱉고 있다. 그래갖고 근데 저 너머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어머니 진짜 자기 딸 비명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럼 딸이 그럼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버님께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그러고 딸한테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 다행이네, 그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걸 그래갖고 이제 친구분들한테 공유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 정신이 없네? 옆집에 또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경우 있어. 그 집에 걸었는데 그 집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 피해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담만 듣더라도 이 정보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들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지역 금융기관 직원분이 이 동네 어르신 얼굴들을 익혀뒀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지내던 분이랑 다른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사람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증까지 내밀면서 예금을 인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이 이분을 알아보고는 다른 사람이란 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피해를 막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 나 글도 안 보여. 난 몰라. 네가 좀 알아. 주연 내가 좀 내 거 좀 맡아줘 하고 통장 주고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 눈 뜨고 코 베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이 금융기관에서도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또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셔서 소중한 자산 잘 지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의 관점에서 사건, 사고를 풀어본 그 법이 알고 싶다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역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궁금한 법률들을 슬기롭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입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 법률 어떤 주제일까요? 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오늘부터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정도 늘어났죠.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단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먼저 오늘은 바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꽁트로 먼저 보시죠. 자, 5인 이상 집합금지 꽁트로 준비했는데요. 음식점 사장 역할은 이정수 씨, 옆집 음식점 사장 역할은 김서지 씨, 손님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 식당은 회식하기 딱 좋은 식당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코로나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나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다 보니 자연스레 매출이 훅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근처 식당은 매출이 그대로 유지된다길래 궁금해서 그 비법을 알아보러 갔죠. 근데 거기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이거 뭐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 있어? 저기 사장님. 네, 손님. 뭐 드릴까요? 아니 여기 5인 이상 금지인데 안 지키나 봐요. 벌금 엄청 물 텐데. 저희 잘 지키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 테이블에 3명, 저 테이블에 4명. 아니 테이블이 이렇게 딱딱 붙어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붙어져 있다뇨. 보세요. 10cm씩 다 떨어져 있잖아요. 게다가 이분들 다 일행도 아니고. 사장님, 여기 저 설렁탕 3인분 주시고요. 저기 저쪽 있죠? 네. 저쪽 테이블에 4인분. 네? 뭐 하는 거야, 빨리 주세요.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7명 단체 받아놓고 쪼개놓으면 돼요? 아니 테이블 멀리 떨어져서 앉았잖아요. 끝에서 끝으로 떨어져 앉았구만. 뭐가 문제예요? 아니 10cm 띄워놓고서는 일행을 받은 것도 그렇고 같이 온 사람들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눈 가리고 아무도 아니고요. 5인 이상 집합금지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까? 괜히 저만 FM대로 하다가 장사만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연이에요. 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게 저도 경험해봤는데 일행이 같이 가요. 그러면 안 된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렇게 떨어져 앉았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은 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고 이랬는데 야, 이거 어떤 사연입니까? 정말 애매합니다. 네. 5인 이상 사적 금지, 집합 금지,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족 간에. 네. 저희도 친정 부모님 댁은 2주 전에 갔다 왔고 그다음이 이제 남동생 내가 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은 저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은 가족과 함께 이제 집에서 그냥 속닥속닥하게 잘 보냈거든요. 네. 다른 형제들을 보면 아예 못 온 거네요. 이미 저희 집은 5인 이상이 5인이에요. 돼버립니다. 네. 시어머니 같이 살기 때문에 삼촌네는 도련님네는 5명이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각자 집에서 보내게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설이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었는데요. 네,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양가에 가지 못하고 설 당일에만 잠깐 가서 떡국 먹고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결혼 이후로 한 번도 온 가족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진짜. 네, 거리두기 때문에. 추석 때는 꼭 다 같이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명절 딱 다 모이는 맛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이게 모이기는 그렇고 근데 또 안 보긴 그래가지고 저희는 주차장에서 맞교대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진짜 지내고 나오면서 형 왔어? 잘 지내지? 올라가? 간다? 그러고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슬프다 슬퍼. 저는 뭐 올해 설 명절은 스마트폰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냥 화상 통화로 가름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것도 정말 눈치가 보이잖아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이 근데 논란이 제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바로 제주 여행에 나섰던 관광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문제는 이 감염자 중 한 명이 제주도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제주 여행에 나섰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제주도 여행 갔다면 그건 뭐 단체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 역시 좀 애매합니다. 네. 이 확진자는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았는데요. 3명과. 1차 역학조사 결과 모 여행사에서 판매한 자체 패키지 상품을 통해서 전국에서 모인 또 다른 관광객 15명과 함께 총 그러니까 45인승 전세버스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야, 3, 3, 5 모여서 15명이 돼서 이제 단체로 관광을 하면 이거 단체 여행 아니에요? 단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5인 이상 여행이라도 4인 이하로 일단 모객을 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끼리 패키지 여행을 한 경우에는 친목 도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게 아니네요? 네, 제주도의 상황 역시 45인승 전세버스에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포함해서 21명이 탑승을 했고요. 정원의 절반 이하로 탑승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안 된다고 봤고요.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뺀 19명의 관광객이 3명이나 4명으로 또 팀으로 나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가족끼리는 5인 이상 안 되고 모르는 사람끼리는 우르르해서 뭐 이렇게 여행 가고 이건 좀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중자 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설 명절과 뭐 차례도 같이 지내는 건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이걸 어기면 심지어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여행 상품을 구매를 해서 3, 3, 5 여행을 했다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법률 상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보니까 다들 놀라서. 무서워서 아유 막 이랬는데 자, 안건우 기자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안전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 없는 사고들, 아찔한 사고 먼저 준비한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오른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뭐가 내려오는지 확인하셨어요? 네, 저 위에서 물탱크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후진으로 내려옵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내려온 거죠. 내려오면서 오히려 가속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속도가 붙었어요. 네, 물탱크는 저 위쪽에 언덕에 주차해놓은 차였다고 합니다. 이게 내리막길에 고정을 제대로 안 해갖고 사고가 났던 거네요. 네, 블랙박스 차주가 언덕 아래에 주차를 하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차주는 차량 범퍼에 튕겨지면서 옆에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까지 저 멀리 날아갔다고. 정말 아찔하죠. 저 블랙박스 차량 뒤쪽으로 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마을버스 한 대가 주택가로 내려오는데 네, 저렇게 마을버스가 40m 정도 미끄러져서 건물 기둥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멈춥니다. 버스 안에 사람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버스 안에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 9명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잠시 버스에서 내린 상태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요. 기사님도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안 채워놨으니까 이 버스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이 내리막길에서는 정말 주차에 신경을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주차하셨을 때는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내려가는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점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선 기어와 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어 자체를 주차로 두고요. 파킹에 두고 핸들을 충분히 돌려서 보도블럭 쪽으로 타이어를 정렬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갈 때 장애물에 부딪혀서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귀찮다고 안 하지만 그 고인목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많은 운전자가 귀찮다 하면서 넘기는 대목인데요. 바로 고인목을 해야 순간의 방심에도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 주차 중에 사고가 있다면 또 주행 중에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레미콘 차량인데? 야. 막 달리는데. 야, 레미콘. 네. 교차로를 지나던 레미콘 트럭이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리죠. 이게 속도도 못 줄이고 그냥 가는데요? 다행히 다른 차량하고 충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천만다행. 이 사고 구간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내리막길로 좋아봐. 불리는 부산 소나기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교차로 방향의 내리막길입니다. 네. 여기가 도로 허용 기준의 한계치인 경사 9.6도의 급격한 내리막길인데요. 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에 현재까지 일어난 교통사고가 모두 28건에 근데 이게 뭐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았는데 레미콘 기사가 그걸 좀 막았다면서요. 네, 살신 성인이었죠. 네. 이 레미콘 트럭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주변 차량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 상황을 먼저 알렸고요. 네. 그리고 사고 직전에 방향을 교각 쪽으로 틀었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이 멈추는 걸 도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레미콘 트럭 운전자는 목숨을 아이고, 그랬어요. 레미콘 트럭 운전자분의 희생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은 건데요. 앞서도 영상 계속 봤다시피 내리막길에서 이런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지속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바로 이 신모라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는 아예 이럴 바에는 이렇게 사고가 많을 바에는 여기를 없애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부산시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 구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월요일 이 차차차 코너에서 그 사고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리막길에서는 평소보다 진짜 속도를 감속하셔야 돼요. 천천히. 아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셔야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내리막길에 주차해 놓을 땐 그거 있잖아요. 핸들을 이렇게 완전히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맞아. 미끄러져 내려갈 때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지게끔. 그러면 사고를. 그럼 잘 안. 예. 맞아요. 고인모가 아까 말씀도 좋지만 네. 내리막에서는 그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속이 붙기 때문에. 핸들을 이렇게. 네. 요즘 차가 좋아서 뭐 내리막길에서 가겠어.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사고도 되잖아. 많이 나고. 그리고 저게 차가 큰 차일수록 요즘에 큰 차들 많이 타니까 네. 거기에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무서운 영상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 동안 잘 쉬셨으니까 오늘 일하려면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이야말로 슬기롭게 잘 지내셔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새단장한 행복한 아침, 내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